제1장 마인드셋. 두 가지 마인드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럴 드웨의 마인드셋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두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 박사는 3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 과성장 마인드셋, 크로스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돌에 새겨진 글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창의성이 부족해, 나는 리더 타입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키나 혈액형처럼 바꿀 수 없는 고정된 특성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매 순간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재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실패는 곧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능력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과 좋은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도전은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마인드셋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은 이 문제를 못 풀면 내가 바보라는 게 들통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오래 견디며 실패해서 더 빨리 회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죠. 일상생활에서 이 두 마인드셋의 차이는 무수히 많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비판을 받았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등등.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심판대로 여깁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인드셋이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특히 어릴 때 받는 피드백과 교육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두 마인드셋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성장 마인드셋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다른 영역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마인드셋이 작동하는지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과 성취. 마인드셋이 실제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드웨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들을 통해 우리는 사고방식의 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풀게 했습니다. 처음 네 문제는 모든 학생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8문제나 맞췄네.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능력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8문제나 맞췄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력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는 과제와 비슷한 수준의 쉬운 문제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과제 중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능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의 67%가 쉬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의 92%가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단 한 문장의 칭찬이 아이들의 선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능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불평하거나 자신이 원래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실패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수준의 쉬운 문제를 다시 풀게 했을 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능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처음보다 성적이 20% 떨어졌습니다. 실패 경험이 그들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린 것입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들은 30% 향상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던 경험이 오히려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마인드셋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추구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비슷한 연구가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기업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직원들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안전한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교육과 인재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칭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뇌와 능력은 변한다. 마인드셋의 과학적 근거는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뇌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고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는 생성되지 않고 기존 신경 연결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이 완전한 오해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반응해서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되며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거리를 모두 외우려면 2에 4번지년의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더 놀이지, 더 날리지 라고 불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25,000개의 거리와 2만 개의 랜드마크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본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후방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택시 운전 경력이 길수록 이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뇌가 사용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음악가들의 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경우 왼손 손가락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 영역이 비음악가들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 손을 제어하는 뇌 영역이 모두 발달되어 있죠. 이는 수년간의 연습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인의 뇌도 계속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3개월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집중적인 학습 기간 동안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뇌 영역이 실제로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갔지만 이는 뇌가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언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여러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언어 전환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글링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를 3개월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시각운동 협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습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갔지만 이후 다시 연습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학습과 경험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뇌의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뇌와 능력은 정말로 변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한계가 영원한 한계는 아닙니다. 이를 믿고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마인드셋 안으로 도전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두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은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도전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나는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아 라며 기회를 포기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잘할 수 있는 일, 성공이 보장된 일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야에 안주하려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매 순간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재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도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은 흥미로운 학습 기회입니다. 이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젝트 기회를 받았을 때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은 이건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네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요리에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나는 언어 감각이 없어, 나는 운동신경이 둔해,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어 라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늘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도전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성장의 신호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며 더 오래 끈기를 발휘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선택하고 실패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피합니다. 이런 차이는 학습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바보로 보일까봐 질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부서의 일을 경험해 보려 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직원들은 자신이 이미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과 안전한 영역에만 머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의미. 실패에 대한 해석에서 두 마인드셋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자신이 그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면접에서 떨어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은 역시 나는 이런 회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음 기회에 대한 의욕도 감소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실패를 숨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패가 자신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면접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질문이 너무 이상했어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그들의 자아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강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거나 아예 그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실패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나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면접 탈락 상황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실패는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한 소중한 피드백이 됩니다. 이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실패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점들을 기꺼이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받아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 후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며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실패 후에 동기가 떨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런 다른 해석은 스트레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실패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뇌의 반응까지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위협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 뇌의 화학적 반응이 달라지고 이는 다시 학습 능력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력의 가치. 노력에 대한 관점도 두 마인드셋 간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제 행동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노력이 능력 부족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그 분야의 재능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정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려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쿨하게 성공하는 것이 진짜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공부했으면서도 별로 공부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들은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 나는 정말 이 분야에 재능이 없나 봐라고 결론 내립니다. 노력과 성과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사람들에게 노력은 굴욕적인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분야에 자연스러운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들은 노력을 최소화하려 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숨기려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노력이 능력을 개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노력해야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며 성장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눕니다. 실패해도 더 노력하면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사람들에게 노력은 뇌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노력할 때마다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 자체가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장 마인드 세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6살부터 작곡을 시작했지만 그의 초기 작품들은 평범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가 손을 많이 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모차르트가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통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수치를 안겨다 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고 사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진화론이라는 위대한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베토벤도 처음부터 완벽한 작곡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그를 작곡가로서는 절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스케치와 수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고 결국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일 500, 1000페이지의 자료를 읽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의 결과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노력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더 재능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전략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제3장 능력과 성취 재능 신화의 함정 우리 사회에는 재능 신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드웩 박사의 연구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현실적인지 보여줍니다. 재능 신화가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은 레이블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 예술적 재능, 군동신경 같은 레이블을 받습니다. 이런 레이블은 겉보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시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레이블을 받은 아이는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죠.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데 왜 이 문제를 못 풀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수학을 못한다는 레이블을 받은 아이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라고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능에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이 노력을 평가절하한다는 점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한다는 믿음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재능 부족의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재능지라고 여기는 것들 대부분이 일찍 시작한 학습과 집중적인 연습의 결과입니다. 음악 신동으로 불리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체스 영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스에서 마스터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간의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했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습했을 뿐입니다. 헝가리의 폴까르 자매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라슬로 폴까르는 천재는 만들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딸에게 어린 나이부터 체스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세 딸 모두 체스 마스터가 되었고 주디트 폴까르는 역사상 가장 강한 여성 체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재능 신화의 또 다른 문제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은 새로운 도전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문과형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이나 과학에 도전하기를 꺼립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십 역할을 피하려 합니다. 이런 자기 규정이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능 신화는 또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개인의 재능 차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기회, 환경적 요인, 사회적 지원 등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능 신화를 극복하려면 먼저 재능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재능은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학습과 발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한다면 그것은 그 분야에 적합한 학습 방식을 찾았거나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력과 전략의 힘. 진정한 성취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를 의도적 연습, 딜리버리트 프랙티스이라고 합니다. 의도적 연습의 핵심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연습할 때 이미 잘 치는 곡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의도적 연습이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천천히 반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실수를 분석하고 더 나은 기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연습입니다. 언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수하고 원어민과 대화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사용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피드백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나 코치로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받아들입니다. 버클리 음악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과 일반적인 음악가들 사이의 차이는 총 연습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 연습의 질과 양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은 더 체계적으로 연습했고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합니다. 전략의 중요성은 학습 방법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보다는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들은 실패에서 빠르게 학습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실리콘밸리의 빠른 실패, 빠른 학습 문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끈기와 회복력. 성장 마인드셋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끈기입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이를 그리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전략을 수정하며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끈기는 목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현재 실력이 부족해도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초기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고 쉽게 포기합니다.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리디 IQ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힘든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예측하는데도 그리디 가장 정확한 지표였습니다.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좌절을 경험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이는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고 학습 기회로 보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습니다. 또한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끈기와 회복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재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성공을 위한 수업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빠른 실패 문화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는 철학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혁신도 없습니다. 능력과 성취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한계에 갇히는 대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4장 스포츠 챔피언의 마인드셋 타고난 재능과 끝없는 훈련 스포츠 세계는 마인드셋의 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보며 타고난 운동신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인드셋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코치는 그가 너무 작다고 판단했죠. 당시 조던의 키는 5피트 11인치, 약 180cm로 농구선수로서는 확실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나는 농구에 재능이 없나봐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던은 이를 자신이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할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연습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체육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키가 작다면 점프력을 기르고 슛 정확도를 높이며 빠른 움직임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팀에서 탈락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 그 일이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동기로 바꾼 전형적인 성장 마인드셋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많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성장 마인드셋의 부족으로 인해 평범한 선수로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초기에 성공에 안주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재능 부족의 신호로 여겨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운동선수들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한 성과를 보입니다. 이는 신체적 성장이 멈춘 후에도 계속 발전하려면 기술과 전략, 그리고 멘털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선수 양성 시스템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어린 선수들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들의 공통점은 끝없는 자기 개선 의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세르비아의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글루텐 프리 식단을 도입하고 명상과 요가를 훈련에 포함시키며 심지어 심리학자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이미 그랜드슬램을 20번 이상 우승한 선수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골프의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 1위였을 때도 스윙을 완전히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적이 하락할 위험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장 마인드의 선수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코치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기에서 진 상대방으로부터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크리스 에버튼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나는 매 경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승리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배우는 기회로, 패배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결과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골프의 타이거 우즈는 이미 메이저 대회를 여러 번 우승했어도 기본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매일 더 나은 골퍼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이들은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좋아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을 라이벌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봅니다.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주려 합니다. 농구의 스테판 커리는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고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며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그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팀 전체가 발전해야 진정한 승리라고 말합니다. 넷째, 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축구의 리오넬 메시는 수많은 드리블 시도 중 많은 부분이 실패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다섯째, 이들은 비판과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코치나 동료로부터의 솔직한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테니스의 라파엘 나달은 가장 좋은 코치는 나에게 가장 혹독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에 집중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보여주는 인내심과 끈기가 좋은 예입니다. 7째, 이들은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가집니다.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며 발전을 측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를 다루는 법. 스포츠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고 모든 시도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실패를 다루느냐가 선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선수들은 패배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그 선수만큼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때로는 부상을 핑계로 삼거나 심판 탓을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 합니다. 존 맥겔로는 초기에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배하면 라켓을 던지고 심판에게 항의했죠.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는 천재였는데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맥겔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테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설자로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선수들은 패배를 분석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대가 나보다 나았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패배는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신이 배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모든 패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코베 브라이언트는 실패는 성공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비디오로 반복해서 보며 분석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성장의 재료였습니다. 실패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배 후의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코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코치들은 선수들의 노력과 개선 과정을 인정하며 실수를 학습 기회로 활용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코치들은 결과만을 중시하고 선수들을 재능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코치는 너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한 것이 좋았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더 개선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의 코치는 너는 원래 그런 선수야, 재능의 한계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팀 문화도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 지배적인 팀에서는 선수들이 서로의 실수를 용인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찾습니다. 실수한 선수를 비난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격려합니다. 스포츠 세계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핵심에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제5장 비즈니스, 마인드셋과 리더십. 고정 마인드형 리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인드셋의 영향은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에 미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리더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자존심의 상처로 여깁니다. 피드백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앨론의 제프 스킬링이나 타이코의 데니스 코즐로스키 같은 CEO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 경영자로 포장하려 했고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결국 이는 회사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리더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장기적인 투자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보다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려 합니다. 이들은 또한 부하 직원들을 고정된 범주로 분류하려 합니다. A급 인재, B급 인재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한번 낙인 찍힌 직원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이의 전 CEO 잭 웰치가 도입한 강제 순위 시스템이 이런 사고방식의 예입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리더들은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자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성공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인재 개발보다는 자신의 지위 보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 전체에 독이 됩니다. 직원들은 실수를 숨기려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를 꺼려합니다.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가 우선시되며 조직의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도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제기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묻혔고 경영진은 자신들의 천재성을 믿고 위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성장 마인드형 리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은 학습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잭 웰치는 지의 CEO 시절 학습 속도가 변화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원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실험을 장려했습니다. 웰치는 정기적으로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종종 현장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영진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루거스너는 IBM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 CEO로 유명합니다. 그는 취임 초기 나는 IBM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학습 의지가 IBM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거스너는 IBM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문화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유연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처벌하기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인재 개발에 투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며 실패해도 배울 기회로 만듭니다. P&G의 전 CEO 앨런 렐리는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실패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리더들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팀을 구성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또한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배우려 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조직 문화와 혁신. 리더의 마인드셋은 조직 문화를 형성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지배적인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안전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혁신보다는 기존 방식의 반복을 선호하고 실패를 숨기려 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실수하지 마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 규칙을 충실히 따르려 합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성장 마인드셋 조직에서는 실험과 학습이 장려됩니다. 구글의 G10% 시간 정책이나 3m의 15% 문화가 좋은 예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시간 중 일정 부분을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구글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운 점을 공유하도록 격려받습니다. 구글 글래스나 구글 플러스 같은 실패한 제품들도 회사의 학습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CEO 하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경쟁적이고 고정적인 문화에서 협력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문화로 바뀌면서 회사의 혁신 능력과 시장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델라는 직원들에게 노이트홀에서 러니트홀로 바뀌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모든 것을 배우려는 사람으로 변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조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를 학습 기회로 여기고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협력을 장려하고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배우려 노력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노력과 개선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실패와 발명은 쌍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은 파이어폰 같은 실패작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알렉사나 AWS 같은 성공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마인드셋의 힘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리더와 조직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6장 관계, 사랑에도 마인드셋이 있다. 사랑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 관계에서도 마인드셋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마법 같은 것으로 봅니다. 운명적인 만남, 완벽한 상대, 영혼의 파트너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이들은 진정한 사랑이라면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풀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첫눈에 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둘이는 서로 맞지 않나 봐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면 관계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다른 사람이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사랑은 평가와 판단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 성공적인지, 매력적인지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평가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성격이나 행동을 수정하려 시도합니다.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모두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배울 점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갈등을 관계의 종료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로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모습보다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커플들이 더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갈등의 순간.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의견 차이나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갈등을 관계의 실패나 상대방의 결함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맞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포기하려 합니다. 넌 항상 그래, 넌 변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고정된 존재로 규정하며 비판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관계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사과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고 피하려 합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갈등을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기회로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합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커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을 표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커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았습니다. 또한 갈등 후에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진 것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 세대 커플들은 갈등 후에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방어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감정적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좀 진정하고 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되 인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겨서 실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넌 항상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려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개선해 나갈 영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시간 관리에 서툴다면 넌 정말 게으르다고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시간 관리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방의 성장을 돕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쥐험하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커플들은 서로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네. 나도 배우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느끼거나 친구가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질투와 경쟁심이 우정을 해칩니다. 성장 마인드 세대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정말 기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래? 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성공이 자신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현재 모습보다는 잠재 가능성을 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격려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부모는 자녀를 특정 범주로 분류하려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 이 아이는 운동하는 아이라고 규정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부모는 자녀가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노력한 과정을 칭찬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동료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지식과 경험을 나눕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며 팀 전체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로 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관계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으며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7장 부모, 교사, 코치, 마인드셋을 키우는 사람들. 칭찬의 양날의 검.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칭찬의 방식이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 드웩 박사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넌 천재야, 역시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 중심의 칭찬이 오히려 고정 마인드셋을 만든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다음번에도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쉬운 문제만 선택하려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틀리면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퍼즐을 풀게 한 후 한 그룹에게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퍼즐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쉬운 퍼즐을 선택했고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능력 칭찬의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 능력과 동일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똑똑한 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아이는 똑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도전을 피하고 실수를 숨기려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나는 똑똑하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반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좋은 전략을 사용했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훌륭해처럼 과정과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려 합니다. 실패해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재미있겠는데 라고 반응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칭찬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올바른 칭찬의 방법은 구체적이고 과정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똑똑하다 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구나가 더 효과적입니다. 재능이 있다 보다는 꾸준히 연습한 결과가 나타났네가 더 좋습니다. 과정 중심 피드백. 효과적인 피드백의 핵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0점 맞았네, 똑똑하구나 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정 중심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잘했어 라는 막연한 칭찬보다는 어려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해봐서 좋았어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반응도 중요합니다. 괜찮아. 넌 원래 수학을 잘해라고 위로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함께 살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들은 모든 학생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적절한 지원과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특정 학생들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짓으로 알려주었더니 실제로 그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건 너희에게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함께 해보자 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수를 학습 기회로 활용합니다. 틀린 답을 비난하지 않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볼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려 합니다. A급 학생, B급 학생부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한 번 평가가 내려진 학생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현재 성과보다는 노력과 발전 과정에 주목합니다. 시험 점수가 나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할지 알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실패할까봐 걱정되지만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며 결과보다는 시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의 성장 마인드 기르기. 아이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먼저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을 때 집어낸 운이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할지 알게 되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기보다는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뇌가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직, yet, 이라는 단어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걸 못해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아직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롤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 뒤에 있는 노력과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의 실패를 했다거나 마이클 조던이 수많은 슛을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코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코치는 선수들의 현재 실력보다는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존 우드는 UCLA 농구팀을 10번의 NCAA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끈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든 코치는 연습에서 실수한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말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수들이 스스로 개선 방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 자신이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부모나 교사가 나도 이걸 모르겠다. 함께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른도 완벽하지 않으며 계속 배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과정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제8장. 새로운 마인드셋. 내 안의 고정 마인드 발견하기.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로 성장 마인드셋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안의 고정 마인드셋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가지 마인드셋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장 마인드셋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다른 영역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활성화되는 신호들을 알아보세요. 도전을 피하고 싶어질 때, 피드백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위협을 느낄 때, 실패를 숨기고 싶어질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라면 이는 고정 마인드셋의 신호입니다. 또는 동료가 승진했을 때 축하하기보다는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 역시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의 반응도 좋은 지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거나 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즉시 반응한다면 고정 마인드셋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의 감정도 살펴보세요.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정말 바보야 라고 생각하거나 실수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을 찾으려 한다면 고정 마인드셋의 영향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관찰하되 자신을 비판하지는 마세요. 아, 지금 내가 고정 마인드셋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각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판 회피자, 관벽주의자, 경쟁자 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야 완벽주의자가 나타났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언제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해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활용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언제 방어적이 되거나 도전을 피하는지 물어보세요. 외부의 관점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장 마인드로 전환하기. 고정 마인드셋을 발견했다면 이제 의식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실패나 비판에 직면했을 때의 반응을 바꿔보세요. 나는 이런 일에 소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로 바꿔보세요. 나는 바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바꿔보세요. 아직, yet, 이라는 단어의 힘을 활용하세요. 나는 이걸 못해, 를 나는 이걸 아직 못해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를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어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해보세요.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려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평소 피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 자체입니다.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희열,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때의 만족감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장의 연료로 활용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자주 물어보세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보다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질투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를 궁금해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과 방법을 배우려 노력하세요.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기. 성장 마인드셋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며 탐구하세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독서는 평생 학습의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과 관점을 넓혀보세요. 특히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저자의 책도 읽어보세요.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세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줍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실패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빨리 회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감정을 인정하되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실망스럽지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멘토를 찾으세요. 자신이 발전하고 싶은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세요. 멘토는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후배들이나 동료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작은 실험들을 계속하세요.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실험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세요.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세요. 함께 할 때 더 쉽고 재미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성장 마인드셋도 완벽하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인정하고 다시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모험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도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성장 마인드셋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선언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무엇을 새로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출근길에서, 회의 중에서, 심지어 실수하는 순간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세상은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이것은 내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나 비교 대신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확산된다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는 할 수 있어 보다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동료에게는 너는 천재야 보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1년 후, 5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아온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마인드셋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 기회,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